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중고나라 사기 참교육에 대한 글 그리고 영상은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건은 그 중에서도 역대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사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원문을 그대로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 A가 2016년 PC를 사려다가 183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사기꾼은 30대 남자였고 사기 금액이 1,700만 원이라 약식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이 열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을 해서 이게 인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친 금액을 돌려줘라 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이 사기꾼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다고 하네요. A씨는 이 사기꾼의 인생을 조지기 위해서 법원 계장님에게 문의한 끝에 신용불량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게 확정됐다고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이후 6개월 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이게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 이 사기꾼은 자기가 신용불량자라 제대로 된 직장에 못 들어가니 풀어달라고 A씨에게 요구를 했고 A씨는 500만 원 내야 풀어준다고 했다네요. 그러자 이 사기꾼은 여러 번 연락을 했지만 A씨가 연락을 씹자 법무사를 통해 원금 플러스 이자 내고 풀려고 했고 A씨는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일단 원문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결국 사기를 쳤던 이 30대 남성은 A씨에게 생활고 때문에 돈을 못 갚아서 죄송하다고 문자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유가족이 전체 문자로 장례식 안내를 돌리자 이를 보고 A씨가 찾아가서 깽판을 치며 유가족에게 채권자라 설명하고 재산 포기를 안 하신다면 민사 고소? 소송을 말하는 거겠죠. 암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수수료, 원금, 합의금 포함 300만 원의 쇼부를 봤다고 합니다. 자, 이 글을 읽어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들이 몇 군데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신빙성을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신 변호사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글을 같이 읽으시면서 뭔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보였나요? 네, 몇 군데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배상명령이라는 게 형사재판에서 민사상 해야 하는 손해배상을 재판부가 그냥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상명령 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고 이런 이야기는 실제로는 불필요한 절차인데 이걸 진짜로 했는지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불량자라서 직장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기관 중에 일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신용불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취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만 일반 직장에는 신용불량자냐 아니냐 이거 자체로 취업을 못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A씨가 500을 내놔라 해서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글쎄요 법무사 분들이 이 등기 경매 공탁 이 부분은 완전 전문가거든요. 늘상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변제 공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채권자가 안 받는다 그러면 변제 목적으로 공탁을 해놓고 상대방이 찾아가도록 할 수 있고 변제 공탁을 하면 변제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소멸됐습니다. 라는 취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말소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A가 안 받아줘서 신용불량자가 계속 유지가 됐다.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되기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유족하고 300만 원의 쇼부를 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수수료, 원금, 합의금 포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형사 절차가 끝났는데 합의금이 왜 필요한가요? 일단 그 부분도 이상하고 유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인의 채무거든요. 돌아가신 분의 채무이기 때문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면 그 채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합의를 해서 3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도 솔직히 납득은 잘 안 됩니다. 저는 이 원문을 읽으면서 법률 용어들이 조금 나오는데 지금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거 주작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주작으로 마무리 짓고 이번 영상을 이만 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몇 개 더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글처럼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친 사람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제공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건 주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사과를 하고 피해 금액에 이자까지 쳐가지고 다 갚으려는 사람을 결국 직간접적으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장례식장까지 가서 유족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 과연 이게 맞는 행동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오직 한 사람에게 고통만을 주려는 A씨의 행동은 우리 법이 지향하는 바와 일맥상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우리나라가 특히나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의 구현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애초에 자기가 사기를 쳤으니까 당해도 싸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우리는 막 강력한 보복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함무라비 대제가 이 원칙을 세울 때에는 딱 그만큼만 복수해라. 눈을 빼갔으면 눈만 빼가라. 이를 빼갔으면 이만 빼가라. 막 집안을 말살시키고 막 그러지 마라. 이런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거든요. 사기를 쳤으면 사기친 금액에 그에 따른 나의 어떤 정신적 손해 이런 거를 쳐서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피해 회복을 하고 털어내야지 그거를 빌미로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것은 우리 법의 이념과는 좀 맞지 않는 행동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기를 친 사람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그 부분은 형사 절차에서 확실하게 처벌을 받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중고나라 사기꾼 참교육 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교훈은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다치겠으면 눈을 뽑아라. 이를 다치겠으면 이를 뽑아라. 네,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